참으로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아들 녀석네 집으로 향하는 길,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들 녀석 얼굴이 언제였는지, 손주들 재롱은 또 얼마나 컸을는지 눈에 선하기만 했습니다. 애미야, 너희도 바쁘고 나도 여기서 소일거리 하는 게 편하다. 입버릇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지요.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인데 장가 보내고 나니 1년에 얼굴 두어 번 보기도 힘든 귀한 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가 살갑게 먼저 연락하는 법은 드물었고 아들 녀석도 제 처자식 건사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늙은 어미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겠니? 수화기 넘어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잠깐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네 어머니. 오시면 좋죠.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 잠깐의 망설임이 왜 그리도 서운하게 느껴졌는지 지금 생각하면 주책이다 싶습니다. 보따리가 몇 개인지 새벽부터 끙끙대며 쌌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며 며느리가 그래도 입에 댄다고 했던 더덕무침, 손주들 먹일 약과랑 한과도 푸짐하게 챙겼습니다. 행여나 아들네 살림에 부담이라도 될까 싶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쌈짓돈도 두둑이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탰어라 하고 건네면 며느리가 좋아할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할는지 마음이 반반이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사실 지난번 아들 녀석과의 통화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가게도 좀 어렵고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야 할 판이에요. 하던 그늘진 목소리.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인데 당장 큰 돈을 해줄 형편도 못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김에 생활비라도 넉넉히 쥐어주고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도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애써 무거운 마음을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아직 해가 중천에 뜨려면 멀었더군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는 젊은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습니다. 제 나이 벌써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들 녀석 아비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훌쩍 가버렸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억척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시장 좌판이며 식당 허드렛일이며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번듯한 대학까지 졸업해서 지금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고생이 저 녀석의 웃음꽃으로 피었구나. 혼자 감격에 겨워 눈물 찢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건만 장가를 가고 제 가정을 꾸리니 어쩔 수 없이 저와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뭐랄까요? 살갑지도 그렇다고 아주 쌀쌀맞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이였지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닌지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세련되고 유행도 알면 며느리가 나를 더 편하게 대할까?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자책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낳은 자식이고 그 자식이 선택한 배필인 것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수밖에요. 이번 방문이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아들 녀석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 와야지. 버스가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볼 손주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요. 역시 가족은 좋은 것입니다. 만나면 또 반갑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동앞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분명 오늘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온 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짐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던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인터폰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애미야 나다. 시어미. 제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고지여 어머니 하는 짧은 대답과 함께 한참 만에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미리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지금 막 일어나서 정신없는데. 며느리는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듯 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분명히 오늘 간다고 말했고 아들도 오라고 했는데 마치 불청객 취급을 하는 듯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범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전달 못 받았나 보구나. 멋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안 공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실은 어젯밤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른 듯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며느리가 벗어놓은 듯한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고 손주 녀석들은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아직 퇴근 전이고 애들은 학원 갔어요. 저녁 때나 돼야 올 거예요.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 저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썰렁한 집 안 분위기와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내가 괜히 왔나 보다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길 하룻밤 신세지기로 한 것이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2장, 제가 가져온 짐 보따리는 현관 구석에 천덕꾸러기처럼 처박힌 채였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뻘쭘하게 서 있든 말든 마치 공기 취급이더군요. 1시간이 넘도록 그림자처럼 앉아 있다가 도저히 이 적막을 견딜 수가 없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저녁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 거들 것 없을까? 제 목소리가 그렇게나 작게 들렸을까요? 유라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효과음에 묻힌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건지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그제야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더군요. 아, 어머니. 저녁이요? 뭘 또 일일이 차리고 그래요? 사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그냥 배달 앱으로 시켜 먹으면 세상 편한 걸. 안 그래요? 하며 되레 제게 면박을 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반찬들이 삽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내가 밑반찬을 정성껏 좀 해왔는데 우물쭈물 말을 꺼내자 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 네. 그거요? 일단 냉장고에 처박아 두세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반찬은 좀 뭐랄까, 너무 짜고 달고 그래요. 간도 엉망이고 촌스럽기 짝이 없어요. 요즘 애들 입맛에는 영 아니올시다예요. 우리 민수 씨도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맛도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요. 마치 제 수고와 정성이 길바닥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라도 되는 양 함부로 취급하는 그 말투에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유라는 배달 앱을 샅샅이 뒤적이며 혼잣말인지 제게 들으라는 소린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뭘로 입을 호강시켜 볼까나. 아, 이 집 불족발 완전 매콤하니 맛있다던데. 특대 사이즈로 시켜서 스트레스나 확 풀어야지. 저에게는 뭘 먹고 싶냐는 형식적인 질문은커녕 아예 인간적인 배려 자체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나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대충 먹으마 하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텅 비어 있거나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시들어가는 채소 나부랭이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들은 냉장고 가장 깊숙한 구석,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고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겨우 말라비틀어진 김치 쪼가리 하나를 꺼내놓고 있는데 유라가 주방으로 고개만 쏙 내밀며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거기 찬밥 덩어리 남은 거 있으면 그것 좀 물에 말아서 대충 드세요. 저희는 오늘 밥 생각 전혀 없으니까. 족발에 쟁반 막국수면 게임 끝이죠. 그 말에 정말이지 남아있던 한 톨의 식욕마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곧이어 귀를 찢을 듯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족발이 도착했고 뒤이어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 엄마 왔어? 아유, 피곤해 죽겠네. 회사에서 오늘 아주 개처럼 굴렀다고. 현관에 들어서며 제게 건넨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동네 술친구에게 푸념하듯 건조하고 성의 없기 짝이 없었죠. 제가 아이고, 내 아들 민수야. 일찍 왔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고생 많았지?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살갑게 다가가려 하자 민수는 제 손길을 벌레 쫓듯 휙 피하며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민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자기야, 오늘 내가 쇼핑몰에서 완전 섹시한 홀복 원피스 봤잖아. 근데 사이즈가 똑 떨어져서 못 샀어. 완전 짜증 대폭발이야. 하며 높은 톤으로 종알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래. 우리 자기한테는 뭘 입혀도 명품이지. 당장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모델명 뭔데? 아니, 그냥 그 매장 통째로 사버릴까? 하며 능글맞게 응수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들의 저급한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꽂아 놓은 보릿자루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아범, 요즘 회사는 좀 어떠냐? 일은 할만하고, 몸은 괜찮은 게냐?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지만 민수는 TV 채널을 돌리느라 정신이 팔린 채, 뭐, 그냥 그렇지.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 뭐. 지겨워 죽겠어. 하고는 더 이상 저와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유라는 한술 더 떠 제 면전에서 민수에게 보란 듯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머니 오셔서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고 신경 쓰느라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저녁 차릴 기력도 없어서 그냥 족발 시킨 거 있지. 어머니는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 우리끼리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네. 그 말은 명백히 저를 조롱하고 비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유라의 머리를 개 쓰다듬듯 툭툭 치며 우리 유라가 고생이 많네. 엄마도 이해 좀 해줘. 유라도 자기 딴에는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그런 걸 거야. 안 그래, 유라야? 하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꼴이라니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떼지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천진난만하게 달려와 제품에 안길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지만 이건 너무하다 못해 처참하다 싶었습니다. 녀석들은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은 채 저를 본체만 채 지나쳐 냉장고로 직행하더니 탄산음료를 꺼내 병째로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제가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들. 그새 또 이렇게 훌쩍 커버렸네. 할미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이놈들아? 하고 말을 건네자 큰 손주 녀석은 껌을 짝짝 씹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는 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은 손주는 한술 더 떠 할머니 오셨어요? 제 방에 있는 로봇 고장 났는데 그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용돈. 용돈부터 주세요. 하고 대뜸 돈부터 요구하며 손부터 내밀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온 용돈 봉투를 꺼내 각각 쥐어주니 그걸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형을 따라 자기들 방으로 쌩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고 방치하는 건지 혀를 내두르다 못해 뽑아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뜨끈한 족발과 매콤한 쟁반 막국수를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며 서로에게 쌈을 싸먹여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으로 총 쏘는 게임을 하거나 아이돌 춤 동영상을 보면서 밥알을 사방에 흘리며 깨작거렸습니다. 제 앞에는 싸늘하게 식은 밥 한 덩이와 씌어 빠진 김치, 그리고 제가 가져온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민수는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살은 별로 없는데 뜯어먹는 재미는 있네. 하며 족발 발톱 부분을 제 접시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마치 길거리 강아지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듯이 말입니다. 유라는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저희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하긴 어르신들은 이런 자극적이고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더라. 소화도 잘 안 되실 테고 그냥 김치에 물이나 말아 드시는 게 속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며 교묘하게 비꼬는 말투로 제 속을 있는 대로 긁어댔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밥알을 씹어 넘기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럴 거면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하러 왔을까? 하는 깊은 자괴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 쓰레기와 그릇들을 치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배 터지겠다. 소화제 좀 먹어야겠어. 자기야, 나 소화제. 하며 소파에 드러누워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고 민수는 나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전화 올 때가 있어서 서재에 좀 들어가 있을게. 찾지 마. 하며 서재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자기들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했고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 집 식모로 팔려온 건가 아니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꾸역꾸역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밤이 깊었습니다. 유라는 제게 어머니, 저쪽 골방 쓰세요. 사람이 살만한 곳은 못 되긴 하는데 뭐 하룻밤 쪽잠 주무시는 데는 그럭저럭 괜찮을 거예요. 이불은 거기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거 대충 덮으시고요. 춥다고 보일러 틀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가스비 아껴야 하니까. 하고는 보란 듯이 하품을 하며 민수와 팔짱을 끼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방은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북쪽 끝에 위치한 작은 골방이었는데 창문에서는 칼날 같은 외풍이 숭숭 들어왔고 방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곰팡이 나는 물건들이 쌓여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채취가 배어 있는 바닥에는 얇디 얇은 요한 장과 역시나 누더기 같은 담요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군데군데 정체 모를 얼룩이 져 있어 맨살에 닿기가 꺼림칙할 정도였죠.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람을 자라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있는 옷을 전부 껴입고 담요를 목까지 끌어당겨 새우처럼 웅크리고 누웠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와 유라의 히히덕거리는 천박한 웃음소리와 저질스러운 TV 프로그램 소리가 밤늦도록 제 고막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니 저주가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는 쫄쫄 굶어 허기졌고 등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렸으며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흘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꿈꿔왔던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산산조각 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일 당장 첫 차가 뜨자마자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제3장 밤새도록 살을 애는 추위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움에 떨다 보니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으슬으슬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냉골보다 못한 방에 단 1분 1초도 더는 머무를 수가 없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는 이제 겨우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물론이고 손주들까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도둑고양이처럼 죽여가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족발 뼈다귀와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였고 족발 기름이 떡이 되어 엉겨붙은 접시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억지로 참았던 한숨이 화산처럼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정말이지 집안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구나. 내가 없으면 집구석이 쓰레기장으로 변해도 모를 것들이야.
괘씸한 마음이 용암처럼 치밀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못난 늙은이가 치우는 수밖에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낑낑대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침이라도 한술 챙겨 먹을까 싶어 냉장고를 열었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거나 정체 모를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만들어 가져온 반찬들은 이미 유라가 예언한 대로 요즘 애들 입맛에 전혀 안 맞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냉장고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찬밥 한 덩이를 찾아 간장 한 종지를 넣고 꾸역꾸역 물에 말아 후루룩 넘기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마저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방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서성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라가 잔뜩 부은 얼굴에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하고 하품을 쩍 하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도둑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남의 집 주방에서 서성이시는 거예요? 사람 심장 떨어지게. 주방에서 뭘 그렇게 부스럭거리시는 거예요?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노인네들 잠 없는 건 알았지만 이건 좀 심하시네. 다짜고짜 온갖 짜증이 범벅된 목소리로 쏘아붙이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리고 어제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아서 보다 못해 좀 치웠다. 하고 변명처럼 우물거리자 유라는 콧방귀를 흥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칭찬이라도 해드릴까요? 그럼 이왕 그렇게 부지런 떠신 김에 우리 애들 아침이나 좀 푸짐하게 차려주시죠. 저는 오늘 VVIP 스파 예약해놔서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나가봐야 하거든요. 애들 깨워서 씻기고 밥 든든하게 먹이고 어제 내준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학교 준비물도 빠짐없이 챙겨서 학원 버스 시간 어기지 말고 정확하게 태워 보내세요. 아, 그리고 큰애 오늘 영어 단어 쪽지 시험 보는 날이니까 그것도 좀 빡세게 봐주시고요. 걔 요새 정신 놓고 공부 안 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쁘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다 처리하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마치 자기 집 종 부리듯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줄줄이 명령사항을 쏟아내고는 제 대답은커녕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아나무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터지려는 우라를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를 인간으로 보기는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머슴으로 생각하는 거야. 잠시 후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얼굴에는 가면 같은 두꺼운 화장을 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애들 잘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특히 큰애 요새 반항기가 도져서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사고 치지 않게 두 눈 부릅뜨고 잘 좀 감시하시고요. 걔 때문에 경찰서 불려가는 일 없게 하세요. 하고는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감시라는 단어가 어찌나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던지요. 유라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손주 녀석들이 괴성을 지르며 각자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당장 밥 줘. 맛있는 걸로.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고래고래 소리치는 녀석들의 모습에 기가 질리다 못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얘들아,
일단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깨끗이 하고 와서 밥 먹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좋게 타이르려 했지만 녀석들은 이미 통제 불능의 망아지들이었습니다. 싫어. 세수 안 해. 귀찮아 죽겠어. 그냥 밥부터 줘. 엄마가 맨날 해주는 그 비싼 유기농 소시지 구워줘. 스크램블 에그도 부드럽게 해주고 딸기잼 바른 토스트도. 아, 그리고 초코 우유도 꺼내줘. 쉴 새 없이 자기들 요구사항만 쏟아내는 녀석들을 보니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제가 얘들아, 아침부터 그런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할미가 어제 밤새도록 정성껏 고아서 만든 맛있는 사골곰탕 있는데 그거랑 밥 먹으면 키도 쑥쑥 크고 얼마나 좋겠니? 하고 달래보았지만 큰 손주 녀석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습니다. 뭐? 할머니가 만든 사골곰탕? 그거 저번에 한 입 먹어봤는데 완전 느끼하고 비린내 나서 토할 뻔했거든. 뼈다귀 국물 같은 거 누가 먹어? 난 그런 거 절대 안 먹어.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저리 가. 작은 손주 녀석도 형을 질세라 맞아. 할머니 음식은 다 맛없고 촌스러워. 그냥 엄마가 숨겨놓은 수입 초코 시리얼 내가 찾아서 먹을래. 하며 식탁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찬장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차려준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자 찾아낸 인스턴트 시리얼과 과자 따위를 우유에 말아돼지처럼 퍼먹었고 그 와중에도 스마트폰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들아,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내려놓고 밥에만 집중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으면 개미 생긴다. 하고 보다 못해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아, 왜 이래, 할머니. 듣기 싫은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할머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할머니 우리 엄마 아니잖아. 하고 눈을 부라리며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데 옷을 입히는 것부터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옷 싫어. 이거 작년에 사준 거잖아. 완전 유행 지났다고. 저번에 민지가 내 옷 보고 거지 같다고 놀렸단 말이야. 당장 새 옷 꺼내줘. 양말 이거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정판 캐릭터 양말 신을 거야. 그거 어디다 뒀어? 빨리 안 찾아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녀석들은 옷장을 전부 뒤집어 엎으며 난장판을 만들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옷가지들을 챙기고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겨우 옷을 다 입히고 나니 이번에는 준비물 타령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내 미술 숙제 스케치북 어디다 뒀어? 오늘 그거 안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빨리 찾아내. 내 알림장 숙제 어제 엄마가 나 대신 좀 해준다고 했는데 깜빡했나 봐. 할머니가 대신 좀 해주면 안 돼? 나 지금 게임 레벨업 해야 해서 바쁘단 말이야. 저는 녀석들의 끝없는 등살에 밀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피부치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외계에서 온 악마 새끼들을 수발 들고 있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미 동이 트기도 전에 회사에 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피하는 건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 엄마. 나 지금 엄청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빠 죽겠어. 애들 일은 유라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엄마가 좀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좀 해봐. 나 진짜 바쁘니까 이제 끊는다.
나중에 통화해. 하는 냉정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만 듣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겨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두 악동 손주 녀석을 겨우겨우 달래고 협박하고 얼으면서 간신히 학원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큰 손주 녀석은 버스에 올라타면서까지 창문을 열고 할머니, 이따가 집에 올 때 내가 말한 최신형 변신 로봇 장난감 꼭 사와야 해. 안 사오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고 할머니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거야. 하고 천인공노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태풍이라도 한바탕 휘쓸고 간 듯 난장판이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걸레짝 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가져온 반찬들은 냉장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맛이 가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깊은 분노와 지독한 서름이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부터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집 문턱을 넘었는데, 어떻게 하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한참 동안 그 차가운 현관 바닥에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맥없이 기울어갈 무렵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해제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며느리 유라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손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이는 쇼핑백들이 크기별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교만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애기들은요?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잘 있었죠? 하고는 제가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휙 직행했습니다. 잠시 후 유라는 방금 사온 것이 분명한 몸에 착 달라붙는 번쩍이는 실크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한 뼘은 좋게 올라오는 아슬아슬한 가죽 치마를 입고 나타나 거실. 대형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몸매를 뽐내며 자아도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이 옷 오늘 새로 질렀는데 완전 섹시하고 핫하지 않아요? 이번 시즌 한정판 신상이래요. 가격은 어머니 한 달 연금보다 좀 더 나가긴 했는데 이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가꿔야 빛이 나는 법이니까요. 안 그래요? 하며 제게 동의를 구하는 듯 쳐다보는데 그 반짝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과시욕과 함께 저에 대한 경멸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속을 달랠 길이 없어 찬물만 연거푸 들이켜고 있던 터라 유라의 그런 철딱선이 없고 사치스러운 모습이 눈의 가시처럼 안이 꼽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애미야, 내 서방인 민수는 사업이 어렵다고 매일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데 너는 어찌된 신보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값비싼 사치품들을 사들이고 다녀도 괜찮은 것이냐? 집안 살림 거덜낼 일 있느냐? 최대한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꾹꾹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라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방귀를 뿡 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민수 씨가 사업상 힘든 거랑 제가 제 돈 주고 쇼핑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뭘 그렇게 사사건건 호들갑이세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제대로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잔소리하실 자격이나 있으세요?
염치도 없으셔라. 그 말은 마치 날카롭고 더러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민수의 뒷바라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듣다니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경풍 들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가까스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유라가 갑자기 뭔가 엄청난 생각이라도 떠올랐다는 듯 유난스럽게 손뼉을 짝 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해맑고 천진난만하던지 오히려 소름이 오소소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맞다. 대박.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친한 언니들이랑 유럽 일주 여행 가기로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 찍고 스위스 알프스까지 환상적인 3주 코스로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힐링 제대로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 집에 쭉 계시면서 우리 애기들이랑 강아지랑 집 좀 봐주셔야겠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맛있는 것도 실컷 해 드시면서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어머니는 어차피 시골집에 혼자 틀어박혀 계시면 심심하고 적적하시잖아요. 저희 없으면 애들도 불안해할 거고 집도 엉망될 거고요. 우리도 평생 고생만 하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 정도 럭셔리한 보상은 누릴 자격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짓거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바닥을 기어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해대던 사람들이 유럽 여행이라니 그것도 자그마치 3주씩이나요? 게다가 저더러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급 가사 도우미 겸 애완견 돌보미 겸 보모 노릇을 하라는 말을 저렇게 해맑고 태연자약하게 심지어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짓거릴 수 있다니요. 애미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유럽 여행 타령이며 나더러 그동안 너희 집 노예 노릇을 하라고? 내가 아직 정신이 온전한 너희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느냐? 저도 모르게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며 언성이 지붕을 뚫을 듯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오버하고 흥분하세요? 교양 없게. 저희가 저희 돈 벌어서 여행 좀 가겠다는데 그게 어머니 심기를 그렇게나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애들 좀 봐달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하고 희생적인 부탁이라고 유세는 유세대로 닥떠세요? 세상에 남들은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손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용돈까지 쥐어준다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당연한 일에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목을 매시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여태껏 저희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사사건건 큰 소리만 뻥뻥 치시는 거예요?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 악마 같은 여자와 단 한순간도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잔뜩 피곤해 절은 얼굴로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수에게 냉큼 달려가 가녀린 두 팔로 팔짱을 끼며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나 어머니한테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 거 자랑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엄청 화내셔. 우리가 여행 가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어머님더러
그동안 애들이랑 우리 토토 좀 봐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린 게 뭐 그리 큰 죄냐고. 나 너무 속상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자기야. 아들은 유라의 그 간사한 말만 곧이곧대로 듣고는 저를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듯 매섭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엄마, 유라 씨 말 좀 들어줘. 유라도 그동안 애들 키우고 우리 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숨통 트여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는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봐주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돼. 우리가 어디 불안하게 생판 남한테 우리 귀한 애들을 맡기겠어? 저는 아들 민수의 그 철딱선이 없고 한심한 말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금지옥엽 키운 제 아들이 분명한데 어쩌다 저렇게 자기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옳고 그름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리분별 없는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는지요. 하지만 저를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사정없이 떨어뜨린 것은 아들 민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저번에 진지하게 상의했던 거 있잖아. 엄마 지금 혼자 구닥다리처럼 살고 있는 그 시골집 말이야. 그거 그냥 깔끔하게 우리한테 명예 이전해주면 안 돼?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에는 쓸데없이 너무 넓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난방비도 많이 나올 테고.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이 빌라 전셋집은 너무 좁아서 숨 막혀. 그 집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엄마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모실게. 안 되면 엄마 그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는 걸로 우리 아파트 대출 이자라도 좀 보태주든가. 엄마 외아들이잖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너 인생 말년에 편하게 호강시켜준다는데 뭘 그렇게 한사코 거부하고 버티고 그래. 엄마가 조금만 희생하고 양보하면 우리 가족 전부 다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고 배 아픈 일이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애지중지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발기발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저를 더 이상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편리한 ATM 기계나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갑고 더러운 골방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독한 후회와 불타는 분노,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잔인하게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 말종 금수만도 못한 괴물을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웠구나. 내 인생은, 내 청춘은, 내 모든 희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가.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밤을 하얗게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저는 핏발이 선 충혈된 눈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바보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으리라.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굴레를 바로 내 손으로 처절하게 끊어내리라. 내게 남은 마지막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이 꼴로 만든 너희들, 특히 내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내 아들 민수 너에게 반드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리라.
평생을 후회하며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도록 처절하게 만들어주리라. 그것이 앞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도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제5장. 밤새도록 제 온몸을 짓누르던 절망과 분노는 동이 트기 직전 싸늘하고도 섬뜩한 결심으로 응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따위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오직 얼음장같이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한 분노만이 남아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민수와 유라가 제게 던졌던 그 모멸적인 말들과 행동들, 제 평생의 희생을 한낱 휴지 조각처럼 무시했던 그 오만 방자함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낼 것이다.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가 머물렀던 그 돼지우리 같은 골방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으니 정리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거실 소파에는 민수와 유라가 서로 뒤엉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더럽고 역겨운 공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술병과 과자 부스러기들,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민수와 유라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이 집구석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제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수와 유라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제 시골집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민수네 집의 그 혼란스럽고 숨막히는 공기와는 달리 제 집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풀냄새와 흙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적막했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집문서와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민수와 유라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것은 분명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고 제 평생의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과 시내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제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냉혹한 복수자일 뿐이었습니다. 제6장. 며칠 후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수와 유라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팔아치울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 시골집에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제 단호한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 아파트 위치도 좋고 애지중지 관리하시던 곳 아닙니까? 아드님네도 거기서 잘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그냥 최대한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 주인을 찾아주세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속도만을 원합니다. 제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들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과거의 일부를 잘라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법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법적으로는 어머님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매각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아드님 가족에게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퇴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어머님의 매도, 의사와 퇴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유라가 그 통보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추악한 발악을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 서류를 봉투에 넣어 민수와 유라의 이름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 증명에는 제가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집을 비우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과 함께 복수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는 만족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수와 유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급매물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수와 유라가 그 안내문을 직접 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번갈아 가며 민수와 유라의 이름으로 찍혔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할 때까지 애를 태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차를 마시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잔인한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칼날이 민수와 유라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제7장. 그렇게 며칠 동안 민수와 유라의 애타는 전화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을 무렵 드디어 그들이 내용 증명을 받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분 단위로 번갈아 가며 걸려오는 민수와 유라의 전화, 그리고 빼곡하게 쌓이는 문자 메시지들. 처음에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황당한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그들의 메시지는 점점 더 격앙되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라의 반응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실 짓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따위 잔인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이 내용 증명 취소하지 않으시면 저 어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셨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섞인 유라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유라야. 너의 그 추악하고 천박한 본색을 마음껏 드러내 보아라. 내가 발악하면 할수록 너는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필요할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유라보다는 조금 더 유아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속내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궁지로 모시는 거예요? 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의 문자에는 애원과 협박,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을 방패 삼으려는 비겁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민수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민수야, 너는 어쩌다 저런 괴물 같은 여자에게 영혼까지 지배당하는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 역시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그날 저녁 민수와 유라는 제 시골집까지 득달같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다 못해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겨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빛받으러 온 악덕 사채업자들 같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유라는 다짜고짜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악을 써댔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어디 가서 살라고요. 길바닥에 나앉아서 빌어먹으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길거리 고아 신세되게 생겼다고요. 유라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싸늘한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수는 유라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라가 아직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엄마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유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집 하시는 것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진짜 엄마한테 잘할게요. 네. 엄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고 엄마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게요. 민수의 그 가증스러운 변명과 뒤늦은 후회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한다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모진 수모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는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들의 그 역겨운 변명과 악어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내게는 통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너희가 내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벌써 다 잊었느냐?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어미로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저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만 여겼지. 그러니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 아들, 내 며느리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내가 정한 기한 내에 이 집에서 깨끗하게 나가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제 말에 민수와 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표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제 가슴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8장. 그날 제 집 마당에서 쫓겨나듯 사라지던 민수와 유라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민수는 그런 유라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지요. 저는 그들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린들,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떠나간 버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여정에 대한 냉정한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마도 민수와 유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남을 구멍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과 폐악질을 생각하면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받았던 서름과 모멸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와 유라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읍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에게는 유라가 전화를 걸어 목이 쉬도록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이모님, 저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모님이라도 저희 사정 좀 알아주세요. 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제 여동생은 처음에는 저를 나무라며 민수네를 용서하라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민수와 유라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자 입을 떡 벌리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언니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당장 내쫓아버려야 해. 내가 언니 편 확실하게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민수와 유라가 번갈아 가며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은 제 단호한 태도와 그들의 파렴치한 과거 행적을 알고는 더 이상 그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지요. 친척들을 동원한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손주 녀석들을 앞세워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다짜고짜 손주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저희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할머니, 제발 저희 쫓아내지 마세요. 네. 그 어린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겠지요. 아이들의 눈물 어린 애원을 보니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수와 유라가 꾸민 치졸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 무릎에 앉히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이것은 모두 너희 부모가 자초한 일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너희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단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소중한 손주들이고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다만 이제부터 너희 부모는 너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야. 아이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퇴거 기한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민수와 유라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찾아와 애원하거나 협박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 자기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수작이었지요. 그 집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며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유라는 최후의 발악으로 제가 자주 가는 시장이나 동네 경로당에 나타나 큰 소리로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자기 아들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한다. 저렇게 독하고 인정머리 없는 노인네는 처음 봤다.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유라의 그 천박하고 교양 없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라의 발악을 마치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지저대는 미친 개를 보듯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제 평정심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와 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제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재산 분할 요구였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민수가 결혼 후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아파트 매각 대금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분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등골을 빼먹고 제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이라니요. 저는 즉시 제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수의 학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한답시고 말아먹은 돈들을 지원했던 모든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수에게 받아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지요. 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요구는 그렇게 허무하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정해진 날짜에 제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재구장, 퇴거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수와 유라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처절한 부부 싸움 소리는 옆집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라는 민수에게 당신이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해서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이 빌어먹을 인간아. 하며 온갖 쌍욕과 폭언을 퍼부었고 민수는 그런 유라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유라는 닥치는 대로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겨 자기 친정으로 빼돌리거나 중고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수로 장만해준 폐물이나 아끼던 가구들까지 손을 대려고 했지만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더 이상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주기적으로 집 상태를 확인하게 했고 제 허락 없이는 어떤 물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입니다. 퇴거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수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제 집으로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유라 그년한테 홀려서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 발바닥이라도 핥으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네. 엄마, 제발요. 민수의 그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은 차라리 가엾다기보다는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악어의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민수는 결국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값싼 동정심 유발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제가 내놓은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위치가 좋고 집 상태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수와 유라가 그동안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제가 사람을 사서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한 후였습니다. 저는 새 매수인과 만나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까지 확정되자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와 유라가 순순히 집을 비울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은 강제 집행영장을 가지고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아직 짐도 제대로 싸지 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민수와 유라 그리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헛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차압 딱지를 붙이고 짐을 밖으로 실어내기 시작하자 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다 나.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이 뭔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하며 집행관들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물어뜯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남자 집행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라는 결국 실신 직전까지 악을 쓰며 울부짖다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혼잣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순자, 이 독사 같은 할망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내가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테다. 그 추악하고 섬뜩한 저주를 들으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통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민수는 그런 유라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그 험악한 광경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부모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수와 유라의 모든 짐이 집 밖으로 실려나가고 그들도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온갖 쓰레기와 악취, 그리고 불쾌한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묻어있던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질수록 제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깃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도화지였고 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10장 민수와 유라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낸 후 저는 마치 오랫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살던 그 낡고 초라한 시골집을 처분하고 그 돈과 아파트를 판 돈을 합쳐 바닷가 근처에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도시의 삭막함과 소음 속에서 살아왔던 제게
잔잔한 파도 소리와 상쾌한 바닷바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창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제가 좋아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로 채워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반짝이는 윤슬과 함께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이 제게는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유라에게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채화는 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면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물감과 함께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통해 만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의 아픔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지금의 제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와 유라에 대한 소식이 바람결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후 한동안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월세도 제대로 내기 힘든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유라는 그동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도 이미 파탄 직전이라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과 함께 일말의 통쾌함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술에 취해 밤늦게 제게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옳았어요. 제가 유라 그년한테 미쳐서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아무런 감정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인생은 너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 이후로 민수에게서는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단호한 태도에서 더 이상 저를 이용하거나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엄마도 그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정성껏 가꾼 정원을 거닐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돈이나 명예 혹은 자식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 지옥 같았던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고 이제 따스한 봄날의 햇살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햇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아름답게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